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아주 드라마틱한 스토리를 가진 우리 김찬구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우선 김찬구 선생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김찬구 선생님은 1937년생이시니까 이제 연세가 81이네요. 우리나라 나이로. 우리나라 나이로는 좀 많이 먹었네요. 81입니다. 그렇게 보이시지 않죠? 지금도 열심히 현역에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경남 진주 사범학교를 졸업하시고 국립부산수산대학교에서 의료과를 졸업하셨습니다. 이 수산대학은 지금 부경대학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만은 원양어선 선장을 오래 하셨습니다. 10여 년 하셨는데 한국에서도 제동산업이라는 우리 원양업을 개척한 회사에서 주로 참치잡이, 그 다음에 또 미국에 가셔도 이 선장으로 알래스카 근해에서 명태잡이 등등에 종사하시고, 그러니까 선장으로 한 10여 년 동안 뛰었습니다. 그 다음 오늘 모신 주된 이유는 1989년부터 2004년까지 15년 동안 북한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셨습니다. 그때는 미국 시민권자로서 북한에서 사업하신 종류가 뭐 많습니다. 봉제 왕구 공장, 골뱅이, 가리비, 양식장, 선박, 수리소, 농산물 가공 공장 등등 한 대여섯 개의 그 공장을 동시에 운영하시기도 했는데, 그러다가 2004년에 그만 사업을 접으시고 그동안에 북한을 60여 차례 다니셨다고 합니다. 2005년에 이런 책을 냈습니다. 아평양아라는 제목의 책인데, 한 재미교포의 16년간 북한 사업 체험기인데, 아주 북한에서 사업하는 그 과정을 사실적으로 또 여러 가지 교훈을 많이 담은 이 책입니다. 그러나 이 책은 사실은 북한과의 사업을 접고 북한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이 많으므로 일종의 결별하는 그런 책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북한과의 사업은 접으시고 요새는 이 침구 한의사십니다. 몽고에 가서 의료봉사를 한 4년 했습니까? 네. 예. 4년 하시고 이제 거기도 정리하고 돌아오셔가지고 이제는 또 네팔에 가서 의료봉사를 하시려고 하니까 아직도 현장에서 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에 정권이 바뀌고 북한과 이 교류라든지 북한 사업, 이것을 과거보다는 더 좀 완화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남북 교류라는 말이 다시 이제 등장하게 되었는데, 과연 북한에서 사업하는 게 어떤 건지, 또 북한 체제의 본질을, 사업을 하는 사람이 가장 북한 체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겠죠. 거기서 체험을 했으니까, 그 체제 속으로 들어간 분이니까 그런 귀한 말씀을 좀 들으려고 합니다. 우선 지금 북한에서 사업하는 것이 우리 김 선생님이 2004년 그만둘 때, 그러니까 13년 전과 달라진 점이 있다거나 또는 좋아진 점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동안 세월이 많이 흘렀으니까.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으니까 좋아졌을 거다, 좋아지기를 바라는 희망사항이죠. 아, 그렇습니까? 예, 사실상 내용을 보면은 오히려 제가 다닐 때보다도 더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예. 이제 간접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래서 제가 다닐 때는 좀 비교적 이렇게 순탄하고, 이렇게 목 조이는 그런 건 좀 없었던 분위기가. 지금은 아주, 상당히 그 긴장되게 만드는 그런 분위기가. 예, 그래서 이 정부 와가지고 우리 민족 서로 돕기를 해가지고 뭐 의약품 준다는데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시기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김 선생님 쓰신 이 책을 읽어본 느낌은 역시 북한에 사업을 하시면서 그동안에 손실도 아마 수백만 달러 손실을 보시면서도 그 열악한 조건에서 계속한 것은 역시 동족애라는 것이 있었지 않느냐. 그것이 좀 미련이 되어가지고 깨끗하게 정리를 했었어야 될 텐데 좀 늦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기업 자체를 생각하면은 예. 기업하는 사람이 이연 없으면 빨리 접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저는 이연을 처음부터 계산해 넣지 않고 우리는 이렇게 평화롭고 괜찮게 사는데 예. 그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사는가. 그게 이제 동족이 아니면 그런 생각이 안 들었을 텐데 예. 동족이기 때문에 그 깊이 들어가 보면은 너무 불쌍해요. 예. 그래서 내가 좀 평화롭게 예. 수월하게 예. 다닐 수 있을 때 우리들이 사는 모습도 보여주고 예. 바깥 세상 돌아가는 것도 뭐 남의 나라는 필요 없지만 적어도 남 안에서 일어나는 자유스러운 이런 거라도 간접적으로라도 알려야 되겠다는 이런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실제는 생각이라고 할 수도 있지요. 예, 그런데 제 마음은 그러질 않았어요. 그런데 요새 우리 김 선생님 만나시면은 북한에 사업하려면은 동족이라는 그 의식을 버리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 왜 그렇게 변했습니까? 그 동정심으로 동족이라는 그것이 자꾸 가슴에 묻어 있으면은 손해 보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도 그것을 이제 뿌리치지 못하고 정에 끌려가지고 뭐 그런 또 약한 마음이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근데 우리는 분명히 그 사람들이 좀 못 살고 또 굶기도 하고 하니까 인간적 동정심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데 북한 사람들 또는 북한 노동당원들, 북한의 간부들은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죠. 처음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거의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대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 얘기도 풀어놓고 마음 편안하게 할 것이야 생각했는데 이제 세월이 흘러놓고 보니까 그런 건 전혀 조금 야박스러운 표현을 하지만 속았다는 생각이 들죠. 아,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 북한 사람들이 그래서가 아니라 그 제도 때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도가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든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나라를 벗어나도 그 습성이라든지 그 생각은 안 없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북한 사람들은 옛날부터 가장 먼저 개화가 된 사람이고 기독교도 거기 제일 먼저 들어왔고 교육열이 왕성하고 또 체력도 좋고 해가지고 그 북한 사람들이 6.25 때 부산 국제시장에 와서 국제시장의 상권을 장악하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회주의가 돼버리니까 사람들이 바뀐 거 아닙니까? 바뀐 거죠. 그러니까 사상이라든지 정신이 바뀌어진 거죠. 근데 북한 사람들하고 사업할 때 가장 애로사항이 뭡니까? 가장 애로사항이 저 경우는 보면은 나와 똑같은 생각일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게 따라줄 것이다. 그러니까 나와 동일시한 것이 지내놓고 보면은 실패의 하나의 원인도 됐다는 걸. 그럼 고맙게 대하면은 그쪽도 같은 생각을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안 된다. 저게 무언가 있어서 저렇게 우리한테 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는 눈치였어요. 그러니까 뭐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그것도 뭐 상당한 시일 지나고 난 다음에 깨우치고 알게 된 건데 지금도 그런 인간관계라든지 생각은 오히려 제가 다닐 때보다도 더 좀 강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강한 통제가 있다. 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서신책을 읽어보면은 이제 공장을 돌리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기술자를 만드는 건데, 그죠? 그 기술자를 만들기 위해서 중국으로 데리고 가서 기술도 익히고 했는데, 조금 있어 보면은 그렇게
양성한 기술자가 없어져 버린다. 예. 다른 데로 보내진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그 난감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던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거는 물어보면은 다른 공장에 예. 기술 지도로 보냈다. 이렇게 말하는데 세월 흘러놓고 보면은 예. 같은 장소에 오래 있으면 물든다고. 그러니까 예, 미리 김 사전에 선생님 같은 그 남한 사람으로부터 예, 영향을 받는다. 영향받는데. 그러니까 편견은 일도 잘하고 기술이 좋아서 예. 다른 공장으로 지도하라고 보냈는데 그래서 그런 줄 알았죠. 근데 이제 세월이 흐르고 보면 물들까 싶어서 딴 데로 보낸 거예요. 그거 결국 자기네들 일하는 사람 입에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기술이 축적이 안 되겠네요? 안 되죠. 그게 문제네요. 예. 또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고 새로 가르쳐야 되고 이래 되면은. 그러니까 발전이 없고, 그 기업이 들어간 사람이 믿을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자꾸 사람 바꿔버리니까 믿을 수가 없고. 그리고 우리 김 선생님 현재에 차린 뭐 봉제 공장이라든지 이런 공장을 관리를 하려면은 김 선생님이 말하자면은 결정권을 가지고 간부들한테 지시를 하면은 먹혀들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지휘 계통이 살아 있습니까? 그거는 어렵습니까? 아주 싫어해요. 그런 걸 싫어합니까? 싫어해요. 의견을 이제 공장장이나 이제 사장이나 부사장이나 이렇게 꼭 그 의논을 해야 될 일이 있어서 만나서 이제 이 얘기를 해보면은 결론적으로 말이 맥히면은 우리는 주체사상 경제원리로 하지 미제국주의식 자본주의 그거는 안 된다고 딱 잘라 얘기해요. 그와 관련된 얘기는 하지 말라 그럽니다. 우리는 우리 식으로의 경제 운영을 하니까 우리가 알아서 한다고. 근데 한국 사람들은 원래 손재주도 있고 하니까 출퇴근 시간은 분명히 지키죠. 그거를 지키게 해요. 지키게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일을 할 때의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은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예를 들어서 컨베이어 벨트에 이제 물건이 쭉쭉쭉 오면서 이제 자기 앞에 오면은 그 사람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고 넘기고 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자기한테 미처 못 올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시간이 걸리니까.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 같으면요. 그대로 주죠. 그대로 주죠. 그렇죠. 빨리 되게끔. 그렇죠. 절대로 안 거든. 그렇습니까? 그냥 서 있어요. 서 있어요. 거기서 올 때까지 자기 앞에 올 때까지 서 있어요. 이것이 그 사람들의 그 특징이에요. 특징이구나. 그거 왜 하느냐 그래요. 그걸 또 싫어해요. 도와주라 그러면. 도와주는 것도 싫고 도움을 받는 것도 싫어요. 도와줌으로 해서 일이 진행이 빨라지고 물건도 많이 나올 거 아니냐. 싫어해요. 그리고 공장에서 조업을 하다가 갑자기 무슨 정부에서 무슨 행사가 있다든지 해가지고 빠져버리고 사람들 데리고 나가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모양인데. 처음에는 그게 거의 없었어요. 예. 근데 조금 시일이 지나가니까 무슨 이 행사가 있으면은 중간에 일하다가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날 안 와버려요. 예. 그러니까 일종의 당 우선주의니까. 그렇죠. 당이 필요로 하면은 공장 뭐 문을 닫든 말든. 그건 전혀 관계 안 하죠. 그렇죠. 그리고 외국 기업이 들어가면은 그 나라에 이익이 많잖아요. 그렇죠. 첫째 기술도 가르치고. 그렇죠. 뭐 적은 돈이라도 이제 투자도 인간도 받고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그 소중함을 느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일을 하다가 보면은 이 인민들을 먹고 살리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 선생님 같은 분을 도와주고 존중하려고 안 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게 밑으로 명령이 안 먹히는 겁니까? 근데 설령 그 사람이 마음에 있다 손 치더라도 행동을 옮긴다든지 표현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에서 무슨 지시가 딱 내려오면은 내일은 몇 시에 어디로 가야 되니까 내일 안 나온다 이런 식으로 탁 해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생산량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니까 이게 결국은 당신들한테 손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안 먹힙니까? 알고 있다고 말만 하지요. 그 책임을 안 지는 모양이죠. 책임이 전혀 없죠. 그런 거 없죠. 그리고
이거는 어렵게 외국에서 들어와서 예. 투자해가지고 이런 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협조해야 되겠다. 예. 그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 처음에는 우리 말하자면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왜 저럴까? 협조해야 되는데 불만이 생기죠. 세월이 흘러보니까 그 불만이라든지 협조를 해야 된다고 건의를 한다든지 아무 필요 없는 환경이 되더라고요. 그 김성님 말씀이 일단 북한에서 사업을 할 때 북한 사람들을 동족이라고 생각하고 동정심을 가지고 접근하면은 그게 오히려 손해를 본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어떤 약속을 안 지킨다. 무슨 사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약속을 지키는 것인데, 북한하고 사업할 때, 무슨 문서를 해도 일방적으로 저쪽에서 깨버린다. 그 부분이죠. 그렇죠. 그 국제법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우리는 그런 걸 주장해가지고 계약서 쓰고 사인하고 다 해요. 근데 그게 전혀 필요 없어요. 하나도 그거 가지고 뭐 얘기한다든지 그런 거 없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5개, 6개 공장 돌리다가 그 시설은 다 거기 두고 나오셔가지고 다시 들어가려고 하니까 못 들어가게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게 자기네끼리는 이제 종합평가를 했겠죠. 예. 뭐 들어오지 말하자면 비자만 안 주면 못 들어가니까. 예. 그렇게 했지 않느냐는 짐작은 하고 있죠. 그 전 단계로서 사업이 잘 안 됐습니까? 아니, 계속 물건 가져가고, 계속 가져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개당 얼마씩 인건비 준다는 그거 제가 한국에서 다 달러 준비해가지고 가져가서 달러 다 주고 이렇게. 체불은 한 적이 없고요. 체불은 한 일이 없죠. 한 번도 없고. 한 번도 없죠. 근데 거기서 이제 왕구 같은 거는 거기서 만들어서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 판 거 아닙니까? 그죠? 한국에 있는 어느 상사하고 약속을 해가지고 오면은 인천에서 바로 그 회사를 보내주고 이랬죠. 그 부분만큼은 우리 선생님도 덕을 보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것만 딱 생각하면 그 마이너스 아니었죠. 아니었죠. 예. 근데 시설 투자를 많이 하셨으니까. 시설 투자를 많이 해요. 그것도 시설 투자가 많으니까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가야 그게 이제 강강상하고 여러 가지 해가지고 시설 투자를 뽑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업을 그럼 선생님이 접으려고 한 겁니까? 아니면 북한에서 빼앗아 간 겁니까? 접게끔 분위기를 만들어요. 접을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피자를 안 준다든지. 피자를 안 주면 사업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 그러면은 늦게 준다든지. 또 가보면은 물건이 없다든지. 물건이 없다는 건 재료가 없다는 거죠.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원자재 다 주었는데 물건을 안 만들고 있다든지. 원자재가 그냥 있고 만들지도 않는다. 있고, 어떤 때는 원자재도 이제 빌제도 있죠. 따져보면. 뭐 그런 저런 걸 보면은, 계획적으로 당신 그만두시오. 이거 이전에 그만두게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래서 자기들이 공장을 차지한다고 한들, 북한 사람들 실력으로는 그걸 제대로 돌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빠른 시일 내에 기술을 연마하게 해가지고 일을 시키고 했는데, 그런 쪽으로는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뭔가 오면 사상적으로 자본주의 물결이 들어오고, 뭐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지. 그럼 공장을 잘 돌리는 것이 인민들을 위해서 좋다고 하는 이런 생각이 느껴지지 않다 이거죠. 공장을 잘 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북한 사람들 마음속에서? 있는지는 몰라도 가끔 그런 그 표현을 해요. 하는데 결론적으로 지내놓고 보면은 그것도 그냥 형식적으로 물건도 많이 가져오고 원자재도 많이 가져오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죠. 북한에서 하신 것 중에서 가장 성공적이었던 사업이 뭡니까? 가장 성공적인 것이 엘칸트 구두공장하고 그 다음에 순평 왕구공장, 이명 공제 왕구공장. 그 두 개는 자신하고 제가 성공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한국에 와서도 그 대법 관련돼서 무슨 모임이 있으면은
성공 사례로 발표를 하셨고. 성공 사례로 제가 또 얘기도 해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엘칸토 북한에서 그 구두를 만든 거죠? 그렇죠. 고급 구두. 고급 구두를 만들어서 한국으로 가져와서 팔고. 국내 팔았어. 그 봉제는 주로 인형? 뭘 만들었어요? 그 이제 봉제 가지고 뭐 토끼라든지 뭐 오리라든지 그 왕고 있잖아요. 그거 주로 이제 만들어가지고 팔고. 그것도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그러다가 왜 두 개 잘 되는 거는 그냥 계속 북한 입장에서도 유지를 하는 게 좋을 텐데 무슨 의도로 방해를 한 거죠? 그 의도를 꼬집을 수는 없지만 이제 짐작컨대 가장 중요한 거는 와서 자꾸 얘기하는 것이 자본주의 쪽으로 나는 자본주의 경제법이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 하는 얘기가 그것밖에 더 할 게 있어요. 예를 들면 ABC 놀아가지고 물건을 이제 그 불량품이 적게 나오면은 내가 묻습니다. 뭐가 필요하냐? 빨래비이 필요하다. 그 뭐가 필요하냐? 설탕이 필요하다. 이러면은 그 중에서 품평해가지고 잘한 거는 예를 들어서 뭐 비누가 필요하다. 그럼 중국서 비누 미리 사가 들어가거든요. 중국서 설탕 사가면 양이 많으니까 사카리를 사서 가지고 주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이거를 처음에는 고맙게 여기더니 이게 자본주의식 경쟁을 붙인다. 딱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가장 걱정하는 것은 이 미국 국적을 가진 우리 김창구 선생님이 들어오셔가지고 북한 사람들한테 자본주의적 생각을 심어줄까 그걸 가지고 걱정하는구만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일부러 심어주려고 한 것도 아닌데 안 하긴 나는 그것뿐이니까. 공장을 돌리다 보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경쟁 붙이는 자기네들 싫어한다. 경쟁을 붙이는 거 싫어하고. 이건 자본주의식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의미는 아니고 인간의 본능은 경쟁을 하면은 나한테 이득이 온다. 그러면 더 열심히 하지 않느냐. 그렇죠. 그러면 생산량이 더 많아지지 않느냐. 생산량이 더 많아지면은 더 효과적으로 수출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원리라. 몇 번 하다가 거절당했죠. 그러니까 더 열심히 일하라고 말하자면 인센티브를 주는 거는 절대로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네요. 그거는 열심히 일을 함으로 해서 좋다 생각을 안 하고 그리고 이제 일하는 사람들한테 뭔가 이득이 있다 생각을 안 하고 저거 정신적으로 무슨 자본주의 물결을 넣는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이 꼭 삐딱하게 딴 걸 자꾸 생각을 해요. 그건 종업원이 그런 겁니까? 아니면 그쪽에 관리자들이 그런 겁니까? 관리자가. 그걸 누가 제일 컨트롤하는 거는 이제 부사장이. 부사장은 실제 실권자죠. 북한에서는 부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아마 보위부에서 온다든지 보위부에서 다 파견 나와서 부사장은 무조건 보위부 파견. 그러니까 부사장을 관리하는 거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득을 보자 하는 것보다는 이 종업원들이 그 당성이 약화되지 않느냐, 오염되지 않느냐, 정신이 오염되지 않느냐, 그거 감시하는 거죠. 사상적으로 뭐 이탈이 된다든지 또 뭐 남조선 얘기를 저기를 한다든지 예를 들면 그걸 감시하는 거네. 그런 거 저런 거 이제 종합적으로. 그리고 사장이 그 사람하고 반드시 의논하고 일을 해야 돼. 그때 그 식량 사정은 어땠습니까? 주로 90년대 일을 하셨는데. 그때 또 식량 사정이 많이 안 좋았죠. 배급이 거의 없었으니까. 3개월 만에 100g 받아왔다는 등 뭐 실제로 이제 그런 얘기도 하고 이래서. 그럼 점심은 회사에서 제공했습니까? 아니, 다 도시락 싸왔어요. 도시락 싸웁니까? 근데 그 도시락 절대 못 보게 해요. 못 보게 합니까? 그럼 같이 식사를 못 하게 합니까? 식사 못 하죠. 아니, 사장이신데 호텔에 와가지고 호텔에서 밥 먹고 또 이제 공장을 가고 이랬어요. 그럼 실제로 못 보셨어요? 한 번도 못 봤어요. 자기네끼리 이제 모여서 먹는 점심 먹는 게 있어요. 방이 있어요. 그거 가면 뭐 아무도 그건 못 가니까. 아니, 그러니까 사장이 못 가는 구역도 있네요. 있죠. 그러면은
그럼 사장님하고 직접 접촉해가지고 대화하고 하는 것도 싫어합니까? 그거를 굉장히 싫어하죠. 근데 나는 이제, 이것저것 이제 이건 이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해라, 이렇게 작업 지시를 한다든지 하면서 사담도 가끔하죠. 예. 애는 몇이냐, 뭐 잘 크냐, 뭐 이런저런 사담을 좀 하죠. 그 사담을 함으로 해서 좀 더 친근감이 생기잖아요. 예. 그리고 한 번은 겨울인데 재봉틀 앞에 앉아서 재봉일을 하는 그 직원들을 보니까요. 겨울인데 쓰리퍼버럼으로 발가락 나온 양말도 신고 안 신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예. 양말 안 신더라고요. 예, 그런 것도 있어요. 예. 그래서 내가 말을 안 하고, 이번에 내가 한국 가면은 신발을 좀 사서 가져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걸 줘야 되겠다 해서 한국 동대문 시장에 가서 그냥 이렇게 싸구려를 파는 거를 이제 사가지고 가져갔어요. 그 상표가 한국 걸로 붙어 있었거든요. 안 받는 거예요. 안 받아요? 예. 그래서 내가 굉장히 화가 나서 그 이제 상표를 다 줘서 뗐어요. 딱 떼고. 다 떼가지고 이제 줬더니 일단은 받아가지고 그 당시는 안 주고 내가 이제 한국에 이제 물건 때문에 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가니까 이제 논아줬어요. 예. 그 중에서 조금 이렇게 조금 사람이 많다 보면은 용감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주 이렇게 접촉해서 얘기할 수 있는 물품 검수하는 그 여자는 비교적 가까이 해요. 그렇죠. 이래라 저래라 작업 지시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묻죠. 그 신발을 어디서 났느냐 당에서 줬대요. 당에서 줬다고? 그럼 그래 해놓고 고맙다는 이야기. 당에서 줬대 해서 내가 며칠 있다가 그 신발을 너희들 일 잘한다고 내가 사가지고 왔다. 깜짝 놀래. 고맙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없네. 그렇게 신발 주고서. 뭐 특별히 기억 없어요. 고맙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그 체제를 이해하는데 그 설명 좀 해주십시오. 윤희상 씨가 그 유명한 작곡가 이미 돌아가셨지만 윤희상 씨가 그 평양을 방문해가지고 공연을 하는데 그때 초대받아서 가셨다면서요. 그때 일어난 일을 한번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때 통일음악회라는 이름으로 윤희상 씨가 주관을 해가지고 그 평양 대극장에서 음악회를 했습니다. 당간보다 뭐다 이제 말하자면 권력 있는 사람들 다 왔죠. 왜냐면은 윤희상 씨가 오면은 항상 김일성을 만나고 인사를 하고 어떤 희망사항이 있느냐, 요구사항이 있느냐 물었답니다. 그러면 뭐 건의사항도 하고 이래서 이번 통일음악회를 주최하는데 협조를 해줘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이제 무대에 서서 그 관중들한테 관중들 해봐야 이제 동원된 사람들이고 간부들이죠. 제일 가운데 있는 데는 이제 주석단위를 해가지고 간부들이 와 앉아있고 저도 다행히 이제 그 자리에 앉게 됐는데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저를 그 안내하는 안내원이 귀에다 대고 기속말로 저 윤희상 씨 며느리가 평양 여자라고 그래요. 난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무심코 그래? 팔자 고쳤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 말을 해놓고도 그냥 당연한 것처럼 난 또 신경도 안 썼다고. 잊어버리고 있는데 그날 아침 일찍이 상당히 일찍이 호텔로 찾아왔어요. 누가 찾아왔어요? 그 당간부가. 장복 선생 말 좀 조심해야 되겠다. 난 또 그 말한 거 잊어버리고 무슨 말을 내가 뭐 조심 안 한 거 없는데 뭐 잘못한 게 없는데요. 그러니까 윤희상 선생 며느리가 평양 여자라 하니까 팔자 고치네 했는데 그런 말은 우리 조국에서는 있는 말도 아니고 해서는 안 됩니다. 길이니끼리 말 조심하라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이 말을 누가 신고했을까? 옆에 앉아 있는 그 안내가
귀에 대놓고 한 말에 예. 나도 정확히 말을 했는데 예. 참 이상하다. 예. 그래 아침에 이 안내가 이제 왔어요. 예. 그날도 안내. 그 안내는 안면에 있는 사람이죠? 자주 만난 사람이 뭐죠? 여러 번 안내한 사람이에요. 아, 젊은 사람인데. 남자입니까? 남자인데. 예. 이 사람 누나 인민위원이 국회의원이에요 말이죠. 우리나라에서. 대의원. 대의원이에요. 인민위 그 집안이 괜찮은 집안이에요. 근데 대뜸 내가 얘기했죠. 아침에 안먹에 와가지고 말 조심하라 그러고 그 얘기를 하던데 네가 얘기했나? 예. 그랬더니 다 얘기를 해요. 나도 밤새 말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고민을 했는데 결국은 해야 되겠다 싶어요. 참사관한테 했다 얘기예요. 왜 네가 했나? 너무 안 했으면 몰랐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극장에 옆에도 이쪽도 사람이 있고 앞에도 사람이 있고 뒤에도 사람이 있고 그 말을 나만 들었다고 할 수는 없고 혹시 주변에 있는 사람이 들었을 수도 있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 중에서 당연히 얘기할 수도 있다. 이게. 그렇죠. 그러면 자기는 이건 안 되는 문책을 당하고 늦게 신고하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먼저 해야지.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 주변에 있던 사람 중에서 혹시 그 말을 듣고 먼저 말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얘기했다고 미안하다고 그러니까 가능하면 무슨 말이든지 말 안 하고 있는 것이 제일 좋다고 그래서 내가 야 사람 사는 동네에 이런저런 농담도 하고 이런저런 말도 안 하고 어떻게 사나 양해하시라요. 그래서 내가 아주 말 조심하라고 경고를 받은 일이 있죠. 아주 이 에피소드가 북한 체제를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며느리가 며느리가 북한 여자인데 윤회상 씨 아들하고 결혼했으니까 그걸 보고 활짝 고쳤군 하는 말이 농담처럼 나왔는데 그 농담도 허용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 농담도 신고를 해야 되니까 북한에서는 우스개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농담도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왜 신고하느냐 하면은 그 말을 귓속말로 했지만 혹시 주변에서 누가 들었을 것이다. 그렇지. 그 사람 신고하면은 이 안내를 했던 사람은 완전히 처벌받으니까 비판받고 뭐 하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신고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이야기니까 이 정도의 통제가 이루어지는 북한이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과거에 소련이나 중국과는 비할 수 없는 인류 역사상 최악의 사상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 또 다른 에피소드가 있는데 아들이 평양으로 장가로 왔으니까 평양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독일에서 공부했던 사람이 살아보니까 도저히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참 힘드니 마누라를 데리고 독일에 가서 공부를 좀 더 하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무슨 방법이 없겠느냐고. 그래서 윤희상 선생이 그 통일음악회 하러 왔을 때 김일성한테 인사를 갔는데 뭐 부탁할 게 있느냐 뭐 어려운 거 없느냐 이러니까 정말 조심스럽게 그 말을 한 거예요. 며느리를 좀 데리고 가고 싶다고. 수령님께서 아시다시피 제 아들놈이 평양으로 장가로 왔지 않느냐. 그런데 아들의 생각이 조국을 위해서 독일에 다시 가서 공부를 더 많이 해서 돌아와가지고 조국에 이바지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 수령님께서 어떻게 양해 좀 해주면 좋겠다고 그 부탁을 했대요. 그 부탁한 것까지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 사람들이 얘기해 주니까 알죠. 그런데 그 이유를 내가 묻질 않았어요. 그래 갔나? 어찌 됐나? 묻질 않았어요.
예. 어떻게 됐습니까? 그럼 영영 몰라요. 나도. 예. 묻질 않아요. 근데 그것도 신고를 한 거 아닙니까?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그 분위기를 봐서는 평양 며느리를 절대로 독일에 보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는지 몰라도 며느리는 안 보냈을 것이다. 며느리는 안 보냈을 거예요. 예. 그 윤희상 선생은 뭐 그 뒤에 이제 또 결국 조국의 땅을 밟지 못하고 그렇죠. 예. 그 이후로 사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음악은 뭐 윤희상 음악제 같은 게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어가지고 음악회도 하고 했어요. 그분은 작곡가로서 참 훌륭한데 그러나 북한 공작원 역할을 문화공작원 역할을 유럽에서 했기 때문에 그것은 또 굉장한 죄과죠. 그분 때문에 오길남이라는 분은 또 북한에 가서 가족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가족을 남겨놓고 혼자 탈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은 그 뒤에 수용소에 갔다는 사실이 확인됐는데 그러니까 윤희상을 이야기할 때는 작곡가로서는 훌륭하지만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죄를 지었고 예술은 훌륭하지만은 예술인은 국적이 있으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89년 여름에 그때 북한에서 그 전해에 한국에서 이제 88 올림픽이 성공하니까 북한에서 평양 축전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죠? 그걸 했는데 89년 청년 축전. 청년 축제. 그러니까 공산권만 참여하는 청년들. 그걸 가지고 올림픽에 버금가는 잔치였어요. 그때 계셨죠? 그때 그거 있었죠. 근데 그때 아마 북한이 돈을 많이 써가지고 낭비를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 준비를 한다고. 왜냐면은 전 세계에 있는, 근데 그 당시 보면은 가난한 나라하고 주로 이 국회가 많이 맺혀 있었어요. 그렇죠. 이 사람들 전부 왕복 비행기 초청을 한 거죠. 초청을 했기 때문에 전부 여비줘서 오게 했거든요. 그리고 호텔에 미기고 지하고 했어요. 그때 제가 47일 동안 머물렀는데 제일 오랫동안 머문 그 시기였어요. 그 기간이. 그때 이제 물론 비즈니스도 하지만 행사도 다 참여하고 구경하고 그때 이제 금강산으로 갈 거냐 백두산으로 갈 거냐 희망사항을 해라 해서 나는 백두산을 가겠다 해가지고 백두산을 가고 이랬는데 그때 하여튼 적자가 엄청났다고 그래요. 그때 지금 우리 정부 계산으로 50억 달러를 투자를 했답니다. 그리고 북한에 50억 달러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때 경제가 멍이 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낭비적 투자를 한 거죠. 그렇죠. 그 건물도 아마 많이 짓고 그때 유경 호텔을 그때 지은 거 아닙니까? 유경 호텔은 그때 지은 것이 아니고 그걸 대비해서 짓다가 그냥 중단했죠. 유경 호텔이라고 105층까지 올라. 105층 맞아요. 그게 피라미드처럼 생겨가지고 왼쪽에 되어 있습니다. 거대한 건축물인데 완공을 하지 못하고 지금 지금도 그냥 남아가지고 아주 흉물로 스카이라인을 아주 해치는 흉물이 되어버렸는데 그거를 한번 살려보려고 대우에서도 여러 번 가가지고 그 이제 많이 어떻게 됐는가 진단도 하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못하고 말았죠. 그때 방북한 미리뽀한 임수경 씨를 만났다면서요? 그 사진도 어디 같이 찍은 사진을 봤습니다. 그 같은 호텔에 고래 호텔에 있었는데. 고래 호텔에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나눴습니까? 사담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됐기 때문에 마침 아침에 일찍이 로비 내려오니까 하얀 저고리에 이게 평양 도착한 그 다음 날. 하얀 저고리에 까만 치마를 입고 로비에 앉아 있어요. 그래 내가 그냥 무조건 갔죠. 가서 비디오를 들이대고는. 비디오를 들이대세요? 취재를 하셨네. 대고는 내가 재미교포다. 한 가지 우리 대학생들한테 궁금한 게 있는데 바른대로 얘기하더라. 그게 뭘 물었는 사회주의를 하자는 거냐? 즉 공산주의를 하자는 거냐? 지금 대학생들이. 그랬더니 좀 따지듯이 물었습니까? 조금 좀 악센트가 되거를 물었죠. 왜냐면 제가 날 봐도 뭐 지보다 나이 많은 거고.
그리고 내가 이제 미국에 산다는 그것 때문에 조금 내가 좀 이렇게 강력하게 물을 수 있는. 그렇죠. 뭘로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되어버렸죠. 네. 한국 사람은 그래 못하지. 잡혀가지. 그랬더니, 공산주의를 하자는 건 아니다. 그럼 뭐냐? 자유를 많이 갈구하고 있다. 그 정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 이제 나도 마음 놓았다. 나는 너희들이 한국에서 공산주의, 사회주의 하자고 데모하고 난리치는 줄 알았는데, 네 입으로 그건 아니다 하니, 내가 미국 돌아가서 말할 수도 있고, 나 참 마음 편다. 아니, 제발 사회주의는 하지 마라. 아니, 그런 이야기를 평양에서 했다면은, 그게 아주 큰 용기를 가지고 하셨는데. 그때는 뭐 별 생각 없이 한 거니까. 예. 예. 그래서 헤어졌군요. 그래서 이제 헤어지고 그날 저녁에 고려호텔 그 만찬장에서 환영회를 했죠. 그 환영회 때 우리 안내가 연락이 왔어요. 오늘 임수경이 환영회 하니까, 만찬회 하니까 가자고. 그래 가가지고 내가 같이 사진 찍자 했어. 그때 찍은 사진이군요. 예, 둘이 서서 있는 거. 저번에 저 책에 나온 사진은. 예. 그래서 내가 또 이런 얘기 한 게 있어요. 임성이 어느 날 기자회견을 했어요. 예.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제 신문기자들만 넣어주었거든요. 근데 내가 이제 비대위님 들고 들어가려니까 못 들어가게 해서, 나 미국에서 온 기자라고. 예, 기자라고 했습니까? 예, 그러고는 이제 뚫고 들어갔죠. 예. 그 들어가서 이제, 뭐 이 질문, 저 질문, 오게 된 경로 얘기하는데, 내가 이제 손을 들고 질문을 했어요. 임수경 씨한테 했어요? 질문을 했어요, 제가. 예. 얘기 들으니까 또 배려를 해서, 동배려를 해서, 어느 여행사 한 사람이 임수경 학생을 데리고 왔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다. 예. 사실인가? 예. 그렇다요. 그러면은, 돌아갈 때는 어디로 돌아갈 거냐? 예. 아직 모른대요. 예. 돌아갈 때도 내가 묻는 뜻은, 여기서 출발해서 동베를린을 가가지고 서베를린을 해서 한국에 들어갈 것인지, 그걸 뿐이죠. 그 당시는. 그거 좀 궁금하다. 그리고 여기 와 있는 동안에 한국의 대학생 자존심은 꼭 지켜라. 그때 좀 시끄러웠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국내외 기자들하고 이제 그렇죠. 회담인데, 평양 측 완장찬 사람들이 쳐다보고 웅숭웅숭 했어요. 야, 말하자면 말 조심하라야. 이런 식으로. 근데 그 뒤에 무슨 제재가 없었어요? 제재 그런 거 없었어요. 없었습니까? 예. 요새 같으면 제재가 있었을 거라고. 그때 평양 축제 내 이제 여러 기자가 와 있었으니까. 기자들 많았어요.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게 이제 방송에 나갔거든요. 예. 텔레비전 나가니까 호텔 안에 있는 사람들이 처음 간 게 아니거든. 여러 번째 그때도 갔는데, 예. 처음 갔을 때는 무슨 공장 한다 그러고 뭐 재미있게 보라고 그러고 왔다 갔다 했는데, 예. 텔레비전 막 나오고 질문하고 이러니까 낼로 기자인 줄 알아가지고, 선생님 기자였습니까? 그래서 지금 같으면 절대로 그렇게 잘못하면 응유될 것 같은데. 당장 응유되죠. 예. 그러나 기자라고 하니까 아마 봐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뭔 거는, 정부에서 대학생 전대협이죠. 그렇죠. 하도 오래돼서 전마다 전대협. 맞습니다. 예. 전대협에 관련되어 있는 간부들은 해외 절대로 출국이 못해 그렇게 엄중을 한다는데 어떻게 나왔느냐. 그걸 물어 그게 궁금하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것도 이제 몰래 이리저리 해가지고 일본으로 왔대요. 일본 와서 조총련 만나서 이 사람이 안내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통독으로 보내줬대요. 그래서 그 루트로 해서 오게 됐다고. 그때 바로 임수경 학생을 북한으로 보내는데 조선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임종석, 지금 청와대 비서실장이 됐습니다. 그 임종석입니까? 예. 그래서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그래서 이제
아마 대북 사업이 활성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그게 벌써 몇 년도입니까? 89년이니까 예. 거의 30년입니다. 예. 근데 거의 30년이 지나도 북한은 지금 김수영님이 북한과 계속 이제 정보를 많이 얻으시니까 그때보다 더 나빠졌다 이런 말씀이고, 근데 그 북한 사람들이 생활에서 일주일에 매번 한 번씩 하는 게 그걸 총화라 그러죠. 생활 총화. 금요일 날 합니다. 상호 비판이죠. 예. 상호 비판, 또 일종의 고발식. 아무개가 이런 말을 했다. 그것도 해야 돼요. 그럼 공장에서는 어디서 합니까? 장소를? 공장에서 하는 게 아니고, 예. 그 마을 단위로 무슨 뭐 방이 있어요. 따로. 그렇습니다. 교실 같은 것이 있어요. 그거 하는 거 보신 적은 없죠? 그건 못 보죠. 못 봅니다. 예. 말은 들었죠. 예. 근데 그 생활 총화가 북한 사람들한테 어떤 역할을 하는 것 같았습니까? 목재는 거지. 예. 절대로 말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어쩌다가 말 함부로 한 사람 다 말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아까도 비슷한 얘기입니다만 아버지가 뭐 술 한잔 먹고 와가지고 남조선 뭐 이 얘기를 뭐 칭찬 비슷하게 했다. 예를 들면은 예. 딸이 들었다. 고주일 총화하는 날 고민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남조선에 대해서 뭐 얘기를 했는데 내가 말을 해야 되나. 그렇죠. 결국 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거는 옆에 방에서 숟가락 따가다 하면 그 집 옆에 방에 숟가락 소리가 납니다. 완전히 숨소리 소리도 나요. 그러니까 아들이 옆집에서 부모를 고발하고 부모는 아들을 고발하고 하는 옆집 사람이 이 얘기 고발할 수도 있으니까 딸이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날이 다가오면 사람들이 좀 스트레스 안 받습니까? 받겠죠. 누군가는 고발해야 되는데 고발을 하면은 그 사람도 감정을 가지고 자기를 언젠가는 고발할 거 아닙니까? 자기가 자기들을 고발하거든요. 나는 이런 생각을 했었다. 이 자기 고발을. 그러니까 뭐 적십자 때 이산가족 찾아달라. 근데 여기서 옛날에 한 얘기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산가족 다 찾아놓고 아무개 집에 숟가락 먹인 것을 다 파악을 하고 있는데 왜 그래도 대한민국 정부 기관인 적십자가 명단을 내놓으면서 이 사람들 찾아주세요. 찾아달라 하지 말고 이 사람들한테 연락해 주세요. 라고 해야지. 왜 찾아달라 하느냐. 그렇죠. 숟가락 하나까지 다 파악하고 다 파악하고 있는데. 그걸 모를까봐 싶어서.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러지 말라고. 연락해달라고 해야지. 그럼. 찾아달라는 이야기는 하지 마라. 이미 다 찾아놓았다. 찾아놨다, 이거야. 찾아놓고. 새삼스럽게 찾아달라고 뭐 뒷돈 주려고 그러고 뭐 주려고 그러고 쌀 주려고 그걸 하지 말라 말이지. 연락하도록 해달라. 아주 통일로 가서 내가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좋은 말씀입니다. 연락하도록 해달라. 어쩌면 그렇게도 실정을 모르느냐고. 그럼 북한 사람한테 그때 임금을 어느 정도 줬습니까? 제가 직접 주진 않으니까. 그건 계약, 아니까 이제 주면은. 하루에 월급이 한 몇십 달러 됐습니까? 몇십 달러 그런 거 없고 일반 그 국내 생산 공장에 일하는 사람에 비교해서 약 10% 더 준다 그래요. 외국인 공장에 일하는 노무자한테는 10%. 그러니까 10% 그거라도 더 받으면 좋으니까 외국인 공장을 오려고 애를 많이 써요. 근데 그 계약서에는 1인당 월 얼마씩 그런 거 없어요. 없습니까? 전혀 그런 거 없어요. 물론 개당 얼마. 그거만 계산하는 거예요. 개당 얼마만 하죠. 임금에 대해서는 근데 개성공단 경우에는 뭐 보통 한 월 100달러를 주면은 그 중에 한 7, 80%는 당에서 그냥 가져가고 본인한테 주는 거는 월급의 한 10%, 20%밖에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거 가지고도 그것도 이것저것 해가 또 떼는 것도 떼는 거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지금 선생님 그렇죠. 하신 사업도 응당이 받아야 될 것보다는 적게 받는 거죠. 많이 적게 받죠. 많이 적게. 그러면 나머지는 그렇게 되면 그거 당으로 들어가는 거죠. 아니 인민을 모신다는 이 프롤레타리아 천국에서 결국 당이 결국 노동자를 착취하는 노예 농장 주인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근데 북한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의문점을 안 가집니까? 아, 나는 $100 받아야 되는데 왜? 그런 생각이. 자체가 없어요. 그런 생각이 있는지 몰라도 표현을 하지는 않았으니까. 했다가는 큰일 나죠. 모르겠는데, 네. 당연한 걸로 생각하죠. 예. 예. 자, 그러면 북한 사람들인, 옛날 우리 북한 사람들, 생활력이 강한 북한 사람들을 생각하는데, 북한 사람들의 이 노동력이 통일되면은 아주 열심히 일하는 노동력으로 바뀔 거라고 봅니까? 아니면 어렵다고 보십니까?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어렵다고. 왜냐면은, 왜 그렇죠? 지금 탈북해 온 사람들 생활하는 걸 보면요, 어렵다고 봐요. 예. 예. 지금 탈북한 사람들 보면요, 마치 자기네들이 독립운동하러 온 사람처럼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부가 그렇죠. 일부가 그렇죠. 일부가 근데 그게 물이 많이 들어요. 예. 그 물이.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올 때 정말 목숨 걸고 넘어왔으면 목숨 걸고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목숨 걸고 일을 안 하고 목숨 걸고 정부에서 뜯어내려고. 그건 일부가 그렇습니다. 일부가 탈북자가 다 그런 건 아니고 다 열심히 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게 물이 자꾸 들어가요. 근데 우리 이 탈북자는 그야말로 목숨 걸고 오신 분들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목숨 걸고 열심히 살아야 되죠. 예. 그런데 한국에 오면은 한국의 나쁜 거, 좋은 것도 배우고 있지만 나쁜 게 이제 불평불만, 예. 정부에 뭘 요구하는 거, 예. 데모하는 거. 예, 그게 뭐 물들 수도 있겠지만은 다수는 그래도 우리는 탈북자를 더 많이 받아가지고 지금 3만 명 가지고는 부족하고. 이게 30만 명, 100만 명이 돼야 북한 체제가 흔들리는데, 문제는 통일된 이후에도 이 북한 사람들이 사회주의 때를 벗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적응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동수도의 경우에는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우리는 더 안 될 겁니다. 더 안 될 거라고 보십니까? 왜냐하면 그거는 민족성이, 예. 게르만족 민족성하고 우리 조선 민족성하고 좀 다르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게 뭐 기대는 해봐야 되겠지만 실체는 옮겨 가는 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김 선생님은 또 좋은 그 어떤 경험을 하셨는데 최근 몇 년 동안 몽골에서 말하자면 의료 봉사를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죠? 이 침으로서. 예. 그때 겪으신 몽고 사람들하고 같이 살면서 느끼신 건 참고될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몽고가 바로 소련이 공산화된 다음에 3년 뒤에 몽고가 공산화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빨리 공산화가 된 나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소련이 지배했잖아요. 소련 지배를 그렇게 오래 받다가 네. 그 가장 오랫동안 이 유목민족 출신인 몽고 사람들이 유목민족 거의 활달한 거하고 제일 반대가 되는 사회주의 이 막 옥죄는 체제로 들어가서 한 70년 동안 있었는데 이게 다시 이제 자유화가 돼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열심히 다시 살고 있는지 그걸 이제 보셨는데 몽고 사람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일합니까? 열심히 일보다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양치기만 열심히 일하고 예. 그 외에는 열심히 일 안 하고 예. 부정부패가 역시 심하니까. 예. 무슨 서류를 접수를 해야 되겠는데 아예 접수할 때 그 담당자가 돈을 얼마 달라고 말을 해요. 아,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예, 얼마를 내놔라 그래요. 예. 그 안 주면 접수를 안 하고 지가 가지고 있어요. 그럼 옆에 사람이나 주변이 이거 뭐 접수하는 이런 거 없어요. 지 맘대로 해요. 그리고 아주 공산주의 때 물들었던 그 그대로.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몽골은 보니까요. 국무총리 하던 우리나라 같은 국무총리 하다가 장관 하라면 안 할 겁니다. 국무총리를 하다가 어느 날 잘못돼가지고 뭐가지 날아가면 또 장관도 해요. 예. 그 어느 날 또 장관이 또 국무총리도 해요. 저것끼리 놀아먹어요. 아, 자리를 막 자기네끼리 돌아가면서 놀아먹어요. 일종의 기득권층이 너무 강하다는 말씀이네. 기득권층이 완전히. 예.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 정확한 건 제가 뭐 확인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은 몽골은 16사람의 부자가 예. 몽골을 지배한다. 예. 그 16사람이 옛날에 소련 시절부터 아예 그냥 권력을 잡고 그러니까
몽골은 금강이다. 광산 좋은 거는 이 사람들 거예요. 예. 나라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 개인 거예요. 근데 몽고에서 지금 세계적으로 큰 동광, 석탄 광산 이게 있어가지고 그걸 개발하고 그래서 돈이 생기니까 현금을 그냥 나눠준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현금을 1인당 얼마씩? 그거는 뭐 저는 뭐 확인도 해보질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게 그 어려운 얘기일 거예요. 예. 근데 이 몽고가 인구가 세계에서 가장 희박한 데거든요. 그러니까, 면적에 비해서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인구가 우리나라보다 뭐 한 7배 좀 되는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 인구가 한 300만 밖에 안 돼요. 예. 그래서 반 이상은 이제 유목 생활을 그냥 하고 울란바토르에 한 100만 명 모여 살잖아요. 예. 모여 사는데 원래 이 몽고 사람들 징기스칸 세계를 지배한 이 몽고 사람들의 특징은 유목 민족들이 거의 야만적이고 싸움 박질하지만은 하나 몇 개가 분명하게 있는 게 가족 간의 우애가 아주 좋고요. 네. 그 다음에 군대 규율이 하도 엄해가지고 절대로 거짓 보고를 못했답니다. 거짓 보고를 하면은 그냥 거기서 죽였다 그래요. 그래서 보초를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란 사람들이 남긴 기록인데 몽고 군대가 그게 뭐 12, 13세기 이야기입니다만 보초를 쓰다가 졸았대요. 예. 그래서 데려와서 너 졸았느냐 안 졸았냐 하니까 졸았다고 하더랍니다. 졸았다고 하면 죽는 걸 알면서도 졸았다고 하면서 예. 태연하게 목을 바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이란 사람들이 하도 감탄을 해가지고 쓴 기록이 있어요. 예. 그 정도로 이 유목민족은 원래 정직합니다. 근데 지금 사회주의 지배를 한 70년 받다가 보니까 정직성이 사라졌다. 예, 변질이 되고 하여튼 그럼 북한 사람하고 좀 비슷합니까? 지금 몽고 사람 비교를 해보시면 사회 환경은 틀릴지라도 이 생각하고 있는 거는 비슷한 게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비슷하다는 것은 이제 약속 안 지키는 거. 약속 안 지키는 거하고 약속 안 지키니까 신용이 없죠. 그렇죠. 약속 안 지키면 모든 게 신용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약속 안 지키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죠. 그다음에 고마워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고마워하는 것도 없어요. 아, 그래요. 아니 의료 봉사를 그렇게 많이 해주시면 당연한 걸로 생각을 해요. 고마워하는 것도 없어요. 그리고 몽골 사람들은 하여튼 그 소위 말하자면 와이를 뭐 참 좋아해요. 이건 관료 부패입니다, 그죠? 예, 보통의 몽고 사람이라기보다는 그냥 공개적으로.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200만 원 가져오느라 했죠? 그럼 200만 원 받고 접수해주고 잘 돌아가게 해주면 괜찮은데 이렇게 묻고 조금 돌고 해놓고는 만약 딴 부서를 가버리면 그 끝이에요. 또 새로운 놈이 그놈이 또 돈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건설을, 예를 들어, 이제 그 대표적인 예가 삼성에서 뭐 건설업자도 들어가고 포스코도 뭐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갔지만 그 사람들이 거기 자리 못 잡고 나온 가장 큰 이유 중에 한국식 아파트를, 고급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부자들이 많으니까 공급을 해주려 했는데 설계도를 딱 보고 이게 얼마짜리냐? 프로젝트가. 그럼 1,000만 불짜리다. 그럼 돈 얼마 가져오느라. 안 가져오니까 이거 접수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런저런 이유로 다 철수해버렸습니다. 근데 북한도 이제는 돈 맛을 아니까 굉장히 부패를 하는 모양입니다. 근데 이제 몽골은 그래도 외부에서 자꾸 드나드는 사람이라도 있지만 북한은 드나드는 사람도 없으니. 몽골에 와 있는 북한 사람들 만난 적이 있습니까? 만났죠. 만나서 내가 그 건설 현장에 가가지고 내가 일부러 그 한국에서 온 사람인 줄 오해할까 싶어서 내가 미국 여권을 가져가가지고 여권 보여주고 일하는 데 가서 반장이 누구냐고 물어가지고 반장이 와가지고 무슨 일이냐. 그래서 나 여권 보이면서 나 여기 의료봉사 와 있는 사람인데 고생들 하시니까 내가 과일 좀 사주고 싶다. 과일. 그 처음에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일방적으로 내일 내가 사과 한 상자 사가지고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오겠다.
당신 나오느라. 그래 갔더니 그 사람은 안 나오고 다른 사람을 보내왔어요. 그 사과 건네주고 또 필요하면은 내가 또 올 테니까 만나자. 조금 더 뭐 걱정하지 마라. 근데 결국 그게 처음이고 마지막이었어요. 못 만나고. 근데 그 사람들 보면 참 불쌍해요. 양은 양재기 2개예요. 양재기가 2개입니까? 양재기. 그 하나는 밥이고 하나는 고기는? 국 삼아 뭐 김치 뭐 하여튼 반찬 딱 2개예요. 줄 서가지고 받아가지고 적당한 자리에 처음 밑에 가서 앉아서 먹고 그거예요. 그럼 바깥 출입을 못해요. 못합니까? 예. 완전 수용소네 그러면? 그 이제 전원대가 돼 있는 거는 그 안에 건설 현장 안에 여기는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래도 컨테이너라 돼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그냥 까대기가 뭡니까? 뭐 하구방으로 이렇게 하고 천막 비슷하게 해놓고 거기서 안에서 먹고 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 몽골의 A라는 회사가 북한 정부하고 딜을 해가지고 계약을 해서 데리고 온대요. 근데 그거는 몽골 정부에서 안 하고 일부러 여러 가지 책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기업인을 시켜서 계약을 해서 데려오게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죠. 그 사람들. 지금 그 몽고에는 한국 교민들이 많죠. 한국 교민이 한 2,000여 명 된대요. 그분들은 거기서 모범적으로 생활하고 계십니까? 하는 게 전부 다 식당입니다. 식당을 많이 하는 거예요. 식당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교사가 그 몽고 사람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게 채소 아닙니까? 몽고 사람들 채소만이 필요한 거예요. 다 필요해요. 다 필요합니까? 몽고에 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니 그래도 고기는 많잖아요. 뭐 양고기, 소고기. 이제 고기는 많죠. 뭐 양 한 마리 잡으면은 5식구가 뭐 3, 4일 먹는다. 그렇죠. 근데 고기만 먹을 수 없잖아요. 모든 그 외에 부식과 관련되어 있는 거는 중국에서 다 수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부 100% 수입이에요. 그럼 그걸 가서 사가지고 기차 타고 밤새 와가지고 또 장산 도매로 넘가주는 그것도 그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 기차를 한번 아는 사람과 같이 한번 타봤는데 사람 수보다 보따리 수가 더 많더라고요. 기차 안에 보따리 수가. 북한에서 기차 타신 적 있습니까? 북한에서 내가 신의주로 가가지고 북경으로 가는 기차. 그때 기차와 몽고 기차와 비교하면 어땠습니까? 뭐 비슷비슷하죠. 기차가 천천히 가죠. 그렇죠. 그런데 전번에 어느 월간조선하고 인터뷰하는데 보니까 북한을 조폭 같다 이렇게 표현을 썼잖아요. 그죠? 북한 사회의 생리가 조폭 그런 걸 느꼈습니까? 그게 이제 뜯어 먹으려니까. 뜯어 먹는 점에서. 그러니까 당은 인민을 착취하고 또 외국에서 온 사람 착취하고 그런 걸 느꼈어요? 느꼈죠. 완전 뜯어 먹는다. 그 왜냐면은 뭐 예를 들면은 뭐 꼭 그 예를 들어야 비교가 되는지 몰라도 제가 가면은 이제 안내가 그 부부장급이 나와요. 첫날은 안 나오고 한 2, 3일 일 보다 보면은 연락이 와요. 저녁을 같이 하자고. 그러면 이제 그 부부장이 끝발이 좋으니까 각 부서 이제 부부장급이 나와요. 우리하고 직접 관련되어 있는 부서에서 부부장이 나오죠. 그러면은 부부장 차가 있으니까 운전사가 데리고 와서 식당에서 만나서 우리 식당에서 밥을 먹어요. 그러면 그 밥 먹는 동안에 소고기다, 불고기, 갈비다, 술이다, 담배다. 그 부부장 몫으로 적어가서 주문을 해가지고 식당에 가서 트렁크에 다 실어놔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았느냐. 돈 계산하려고 보니까 밥 먹은 사람은 4사람 뿐인데 뭐 돈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그 따지기도 그렇고 말았는데 나중에 안내한테 내가 물었어. 야, 어제 우리가 뭐 일일이 먹었는데 돈이 너무 많이 나왔다. 그랬더니 그거 담당은 운전수래요. 운전수가 딱 이런 일이 있어서 가면 딱
우리하고 같이 만나서 밥 먹고 해놓고, 저는 식당에 가서 뭐 술, 담배, 뭐 저거 먹을 거, 가족 먹을 거 다 챙겨가지고 트렁크에 넣어놔야 돼. 그래야 그 운전수가 능력 있는 운전수로 인정을 받는데요. 이게 꼭 있는 동안에 한두 번은 꼭 해요. 나중에 알고는 그냥 그랬거. 그럴 줄 알고 했죠. 이 북한 동포는 이제 두 가지 뜻인데, 하나는 우리하고 같은 이제 말을 하는 같은 민족이고, 또 북한 정권의 이 탄압을 받는 우리가 구출해야 될 사람이고, 그리고 김정은 집단은 우리의 적이고, 어떻게 보면 한민족의 적입니다. 한민족. 그래서 저는 남북 관계는 남북 대결이 아니라 김정은과 그 주변에 한 10,000명쯤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지배층, 마피아 같은 이 지배층과 7천만 남북한 민족이 다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요 10,000명을 딱 고립시켜가지고, 딱 이걸 제거를 하고 핵 문제를 해결해야 결국 남북 간에 이 자유통일이 되면서 노예처럼 사는 북한 노예들을 해방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통일은 태영호 공사가 이야기했던 대로 북한 노예 해방 전쟁이다 라는 이제 개념인데, 그렇게 하려면은 이 민족이라는 이 문제를 어떻게 정리하고 넘어갈 것이냐 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6.15 선언에 나와 있는 한 문구가 우리 민족끼리 통일한다 이래 돼 있습니다. 예. 우리 민족끼리 통일인데, 남한에서는 우리 민족 하면은 한국말 하는 사람 다 같이 우리 민족이라고 생각하는데, 북한에서 우리 민족이라고 할 때는 저 같은 사람, 만약 김 선생님 같으면 그 민족에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민족 반역자지. 그래서 민족 개념이 완전히 달라요. 심지어 김일성 민족이란 말도 있습니다. 우리는 김일성 민족이다. 당군의 후손이 아니라 김일성 민족이다 이래가지고 민족이란 이름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 민족이란 말에 속아 넘어가가지고 민족주의라는 걸로, 그러니까 북한이 핵 개발을 하더라도 그건 우리 민족의 핵이다. 북한이 핵 개발한 것은 미국이 우리 민족, 특히 북한을 너무 올가매니까 한 거 아니냐 해가지고 모든 것을 민족 개념으로 해가지고 나쁜 것도 다 용서하고 이렇게 하려다가 보니까 남북 관계가 풀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제일 맨 처음에 우리 김 선생님이 15년 동안 북한에서 느끼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북한과 거래를 하든지 협상을 하든지 뭘 할 때 동족이라는 개념을 끼우면은 실패한다. 그것은 비단 사업뿐만 아니라 저는 남북 간의 협상에서도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사상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한민족은 사실은 같은 민족이 아니라고 봐야 되죠. 그렇죠? 그렇게 보는 게 예방 차원에서. 그렇고 자유민주주의를 누리는 일본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 더 가까운 거예요. 우리하고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남북한은 이념으로 갈려져 있다. 같은 민족이라서 통일을 못하는 것은 이념이 달라서다. 그러니까 통일은 이념을 하나로 만드는 거다. 사회주의로 통일하든지 아니면 자본주의로 통일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좌파 세력은 민족, 민주 이런 걸 가지고 와가지고 남북 간에 엄연히 존재하는 이 이념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다른 말로 뭐 민족 화해라든지 남북 교류라든지 이런 걸로 해가지고 뒤섞으면서 결국은 목적은 자기들 집단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이런 어떻게 보면 심하게 말하면 또 사기고 말 장난을 하는데, 앞으로 하여튼 남북 간에 교류를 할 때 우리 김 선생님이 15년 동안 거기서 경험한 이 한 재미교포의 16년간 북한 사업 체험기 평양라는 이 책을 지금 도서관에 가서 빌려서라도 이걸 꼭 읽어보고, 그 다음에 울간조선에 2004년 7월로에 인터뷰한 이 기사를 참고로 하면은 실수를 예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런 대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덧붙여서 예, 우리 민족끼리 우리 민족 서로 돕기. 예, 우리 민족 서로 돕기란 말 쓰죠. 무슨 본부도 있습니다. 참 타이틀은 좋아요. 예. 해석하기도 좋아요. 예. 근데 우리 민족 서로 돕기가 안 되거든요. 왜 안 됩니까? 맨날 당하잖아요. 예. 당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빚좀 개살고 말하듯이 앞에 내놓는 우리 민족끼리 외세는 제치고 그렇죠. 너하고 나하고 우리 같은 동족이니까 우리 민족끼리 해결하자. 해결이 됩니까? 해결되려고 붙으면 맨날 지는 걸 예. 치잖아요. 예. 왜 지죠? 왜 진다고 생각합니까? 아니 뭐 말을 해도 지고 생각을 해도 지고 행동을 해도 지고 맨날 당하잖아요. 어느 때인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북한에서 핵개발을 한다. 아, 핵개발하면 우리도 좋지. 마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나만의 것인 줄 착각을 하고. 그걸 민족의 핵이라고. 그러니까 그럼. 그래서 뭐 그 핵으로 뭐 일본을 친다는 뭐 이런 소설도 나오고 뭐. 그래, 통일되고 나면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핵을 보유하지 않느냐. 그런 말을 하는 정치인들이 있는 것이 문제라고. 그럼 생각을 하는 정치인들이 있겠지만 이제 말은 못하겠지만 일반에서는 그런 아주 순진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피는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변질된 피죠. 생각도 같았습니다. 변질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분명히 우리가 파악을 하고 냉정해야 된다. 냉정해야 된다. 냉정하지 않으면 맨날 당해요. 예. 냉정해야 된다. 근데 이번에도 뭐 민간 차원에서 뭐 인도적 차원. 예. 저는 북한의 인도적인 이런 건 해당 안 되는 나라라고. 아, 그렇습니다. 상대가 인도적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는 북한하고는 해당이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는 인도적으로 접근해도 북한은 인도적으로 받아주지 않는 거죠. 않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일방적인 짝사랑이 되는 거지. 뭐 그런 것 때문에도 아니 도와주는 뭐 심한 경우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북한 사람들한테 뇌물을 주잖아요. 우리 걸 받아달라고 하는 측면에서 또 뇌물을 주는 사람들 많이 줬어요. 그러니까 이런 뭐 한참 우리나라 기업들이 북한에 진출하려 할 때 북경에서 뇌물 받는 팀이 나와 있었어요. 그렇죠. 아니 자기를 도와주러 온 사람한테 돈 뜬 판에 이게 정상적인 게 되느냐. 그러니까 그거를 남한에 있는 기업인이 또 그렇게 만들었어요. 만드는 거 있죠. 우리 정권이 만들고 남한이 기업이 만드는 문제는 이게 다시 이른바 진보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옛날 그 나쁜 습성으로 되돌아가지 않을까 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저는 그래요. 그리고 지금 탈북자들요. 탈북자 관리를 조금 기술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못된 것만 지금 배우고 있거든요. 일부가 그렇지, 뭐. 근데 일부라는 것이요. 이 강력하면 다 물들게 돼 있어요.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열심히 사는 사람도 있고 다 그런 훌륭한 사람도 많은데, 만일의 경우에 통일이 됐을 때, 앞장서서 굉장히 참 통일 작업에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나는 그 현장에서 봤기 때문에 그건 잘못 생각입니다. 착각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앞장서서 북한에 가가지고 뭐 하겠다고 하더라도 지도 역량을 발휘할 수 없다 이겁니까? 역량도 없지만 하려고 용감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참 어려운 문제지만 탈북자 관리라든지 탈북자에 대한 재교육이라든지 그 교육이나 이런 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건 탈북자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하고 우리 정부 노력도 필요하고 참 이건 장기 작전으로 해가지고 탈북자라는 존재는 너무나 우리로서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소중한 만큼 탈북자가 앞으로 통일로 나가는데 또 통일 이후의 북한을 이렇게 안정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양성을 해야죠. 여기 와서 또 한국인으로 다시 탄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탈북자가 그냥 북한 생각, 북한의 습관으로 여기서 정착하려면 안 되고, 예. 여기에 적응하고, 그래서 또 조국에 감사를 해야 되고, 그럼요.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와가지고 아파트 줘, 최저 생활비 줘, 이렇게 우리한테 많은 혜택을 주는데 우리 애들은 정신 못 차리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자기네끼리도 얘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실제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자본주의가 다른 체제하고 사회주의가 가장 다른 점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공짜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북한은 공짜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공짜를 사람을 가장 빨리 파멸시키는 게 공짜를 가르쳐 준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다음 두 번째는 고마움을 모르는 마음을 심어주면 제일 빨리 망한대요. 두 번째로 빨리 망한답니다. 이게 바로 사회주의 체제 사람들의 공통점이죠. 공짜 좋아하고 고마움 모르는 거. 그래서 북한 사람들도 다수가 동족이지만은 그렇게 변질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앞으로 나가자 그런 뜻이죠. 그렇죠. 오늘 좋은 말씀입니다. 이제 그런 분위기나 교육을 정신교육을 우리들이 시켜야죠. 정부가 시켜야죠. 감사합니다. 하여튼 예. 앞으로 또 모시고 두 손로 말씀이라 해서 미안합니다. 또 네팔에 가서 또 좋은 일 하시고 예. 또 나중에 네팔 이야기도 좀 전해 주십시오. 예. 예. 감사합니다.